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가 가서 또다시 2024학년도 수능 영어의 총평을 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떻게 보면은 짧은 것 같으면서도 또 긴 시간인데 1년은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그런 생각을 어저께도 하게 된. 또다시 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2023년 총평을 해드렸고요. 그 전에도 2022학년도 수능 영어 총평을 했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2024학년도 총평, 그리고 특히 킬러 문항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런 전 국민의 정책적인 또 그런 센세이션을 받으면서 미디어에서 누차 그렇게 언급이 되고 해서 특별한 그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이번 수능 영어입니다. 다른 과목들에서도 킬러 문항은 전혀 없었다. 시험 보기 전에도 그 출제 기관에서 그러한 언론 브리핑을 해주셨고요. 또 시험 이후에도 직후에도 그런 각 분야의 과목에 관계하신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킬러 문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 누가 설명을 했거나 명쾌한 어떤 그런 해설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영어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이었고 금년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혁신을 해야 할 것인지 잠깐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를 맡은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예, 킬러 문항이라는 무엇이냐. 말은 많았지만은 정확히 누구도 킬러 문항이 무엇이라고 뚜렷하게 그렇게 설명을 가해준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평생을 영어 연구에 또 영어 교육에 몸을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킬러 문항이 영어 적어도 수능에서는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킬러 문항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참 killing, 따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 정말 굉장히 구워 삶는 듯한, 쥐어 짜는 듯한, 고문하는 듯한 그러한 심리적인 힘드는 상황에 또 난이도도 높고, 그래서 지어진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과에서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아주 고난도에 지나칠 정도의 과연 일으킨 난이도를 가지고 실제로 표현을 할까? 어휘, 구문 구조, 관련된 문법, 어법, 이런 것들이 지나칠 정도로 복잡해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그런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언어적인 구현이 된 문항이 바로 킬러 문항입니다. 그러나 수능은 어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성인들의 약 25% 정도, 4분의 1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가면은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이고 그런 대화가 오고 하지만은, 실제로 대학을 졸업장을 가지고 졸업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서 소수인 것이죠.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나 복잡성, 그리고 그 표현의 논리성, 이런 것들에 비하면 수능 영어는 그 자체는 그들의 영어의 80에서 85% 정도를 맞먹는 그러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언어적인 복잡성에다가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압박하는 그런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데는 영어를, 언어를 분석할 때 중요한, 우리 한국 영어 교육에서 많이 그렇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지적이고 지성적인 킬러 문항의 영역에는 지나친 고난도의 주제나 그런 주제를 놓고 영어가 지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게 무슨 아주 전문적인 자기 학과의 박사과정 대학원생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와 처음 보면은 이거는 심리적인 각박이 너무 세서 하기 힘든, 정말 영어가 짜증이 나고 싫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적인 내용에서
이거는 정설은 무엇인데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물론 이것이 바로 critical thinking이고 critical reading,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 독해력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그다지 검증되지 않고 아직은 비주류인적인 그러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거라면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학생들은 그것이 활성화되면은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검증된 이론이나 관점으로 착각,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문답적인 이야기의 그런 설명이나 언어나 이 표현이 영어로 된 지문이 선문답적이고 극단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학생들에게 대단한 심리적인 압박감, 거의 뭐 고문적인 그러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인 또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가 학생들에게 학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유발을 멀리할 때, 동기유발이 거의 생기지 않거나 관심이 이거는 정말 짜증나고 싫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라는 정도의 그런 부적절한 교육적인 가치 굉장히 낮은, 오히려 관심이 없고 그러면 교육의 효과는 더욱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른들의 세계. 아직 우리 학생들이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그러지만은 아직 사회생활이나 어른들의 세계를 기준으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그러한 원숙한 세계와 그런 지적인 그런 능력을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를 들면은 뭐 중년의 그런 부인들이나 중년의 아저씨들이 집을, 아파트를 쇼핑 나가거나 또는 가구를 어떤 가구를 사러 갈까, 아니면 평생을 몸에 담았던, 즉 상당히 이제 연세가 중년이나 후에 들어서는 그런 분이 직장에서 페어웰 파티, 이제 은퇴 그런 식을 할 때의 그런 영어, 학생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기 힘듭니다. 어른들의 세계, 노사 관계, 변호사의 수임료, 이런 것들 다 쉽지 않죠. 실제로 출제되었던 그런 토픽들이고 내용입니다. 때로는 가끔씩 또 아동틱한 것들이 나와도 학생들은 대단히 그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치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아니면 더 어린 나이의 동생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방을 꾸민다든지 어떤 뭐 테디베어를 어디에다 놓는다든지 그러한 식의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우리 이제 성인의 문턱에 와 있는, 또 어떤 고3들은 상당수가, 그리고 다시 시험에 도전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성인들이죠. 너무 아동틱한 것 또한 그런 관심이나 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것은 킬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킬러 문항들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갖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직접 발달적 교육 심리적인 그 발달 수준에 맞고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그리고 수능 영어가 거기에 전혀 부응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출제된다고 하는 것. 물론 중년의 그런 대학원생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자들, 그런 수준에서 또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시는 전문 직종, 그런 분들의 그런 지적인 영역이나 그런 지적인 컨텐츠를 문제로 출제를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동기 유발의 이름으로 학생은 흥미와 재미를 느껴야 된다, 교육에서. 그 이름만으로 모두 교육의 그 컨텐츠와 그리고 그 커리큘럼, 이것을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학습자의 관심과 그 동기 유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어떠한 교육이나 학습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참하게. 이번에도 아까 그런 전에 출제되었던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금년에도 19번 같으면은 새 직장에
뭐 완전히 첫 직장은 아니고요. 뉴 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새 직장의 첫날 출근입니다. 그 바로 다음이 회사 매니저들급의 조직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1번 문장 대단히 추상적이고요. 22번 회사의 브랜드 로열티, 고객들, 손님들이 그 회사 브랜드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경우 그러한 로열티를 관리하고 고객들의 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다음 문제가 회사 또 매니저들의 회사 상품의 시장성, 시장 가치와 또 아닌 시장 가치를 넘어서서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또 그 이상적이고 그 숭고하기까지 한 그러한 가치 중에 어느 쪽이 내가 더 많은 가치를 결정 사항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의 경우에는 뒷부분의 노조가 또 약간 흐려집니다. 31번 경우에도 이번엔 또 아동 도서의 이야기입니다. 텍스트 중심의 그런 아동 도서가 그래픽을 중심으로 한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흡수하는데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래픽에 또 상당히 의존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동 도서가 어른들이나 뭐 아동 교육이나 또 아동 출판이라는 그런 또 산업이 있죠. 그쪽에는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직은 이것은 그다지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가면서 뒷부분을 보실까요? 41번에서 45번. 여기서 나오는 그 주제나 인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학생들이 이 글을 읽어서 내가 이 글을 읽어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 뭔가 깨달음이 있다. 아니면 이런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내가 오늘 새로 습득한다라는 그러한 동기유발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여기서는 두 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 세 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 소위 장문독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진지하고 또 재미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골든 opportunity, 아주 황금의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계속 수능에서 놓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금년도 영어는 그 언어적인 면에서의 그 킬러 문항은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현저히 축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영어 쪽에 출제 팀이 많은 그런 백신과 그런 예방 작업을 한 것이죠. 어휘와 구문의 사용 또는 영문법, 어법, 더 나아가서 논리적인 전개 이런 데에서 영어의 그 구현은 대부분의 문항이 예년보다 훨씬 평이하고 투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항은 사실 추상적인 낱말이 몇 개 있지만은 구문 자체는 아주 간단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면 읽어내기에 충분한 그런 문항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은 언어적으로 너무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후퇴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어적으로 지문 자체가 많이 투명해지고 평이해졌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느끼거나 쉬운 그렇게 잘 perform 하는 그러한 시험이 됐지는 않았습니다. 왜 학생들은 아직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저도 시험이 끝나자마자 고3 학생들 시험 친 학생들과 몇 명의 그 재수생들에게 뭐 N수생이다 그렇게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제가 길에 나서서 이 학생들 시험 친 학생들에게 대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나. 대개는 정말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쩔쩔맸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킬러는 아니더라도 torturing 하는 torture 그런 고문형의 그런 시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문 자체는 많이 평이해졌지만은 그 지문을 문제에 맞춰서 정답을 찾는 그러한 작업이 선택지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지고
선택지가 약간 낱말의 수가 길어나거나 뭐뭐 할 때는 뭐뭐 하더라. 이런 중문적인 영어로 하면은 그런 복문, 중문의 그런 구조를 띠는 경우들이 좀 더 늘어나서 선택지들이 킬러 선택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체가 사실상은 문항은 아니더라도 시험 전체는 킬러적인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그 체감 난이도가 왜 올라갔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요인은 1년 전부터 직접 연계가 0%로 되었죠. 간접 연계만 있습니다. 이 간접 연계가 말이 또 간접 연계지, 간접 연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이것도 복잡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EBS에서 있는 교재의 그 문항을 그대로 가져다가 수능 문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직접 연계는 없어진 거예요, 영어과에서. 그러나 간접 연계는 어떠한 글로벌 워밍의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지문에 그러한 타픽이나 지문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두 문장을 짤막한 걸 하나로 합치고 복잡한 한 구문을 두 개로 분리를 하고 어떤 낱말은 바꾸고 구문적인 요소도 어법적인 요소도 달리 표현하고 아니면 이 주제로 아예 다시 쓰게 됩니다. 이럴 때 이 간접 연계의 그 난이도의 정도와 간접 연계도의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이 간접 연계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 간접 연계의 50%라는 것의 실체를 강화하면 또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여러 번 이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이 한국어 번역본으로 영어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이것은 영어 외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반칙적이고 반교육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 물론 제가 이것을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런 부분이 영어 교육을 근본적으로 져야 한다. 학생들의 영어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영어가 먼저 직접 연결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한국어로 EBS 그 교재를 보시면 실은 그 뒤에 정답과 해설판이 있습니다. 그 한국어로 책을 공부하고 그래도 시험에서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인식이 되거든요. 두 번, 세 번 소설을 읽듯이 읽으면 정답을 대개는 구합니다. 이 선택지의 거의 반이 한국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간접 연계로 직접 연계를 없애고 간접 연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그러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구사력을 올리고 학습을 하고 영어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교육과 학습의 목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너무 집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surface level, 그 표면적인 그런 수준에서는 킬러 문항은 거의 사라졌다. 어떤 문항은 상당히 지금까지 수능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쉬운 그러한 영어로 구현된 것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것이요. 자, 선택지의 그 구조와 의미가 복잡해졌다. 간단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도 자체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지문 자체가 쉬워지니까 선택지가 예전처럼 그냥 간단한 구조로 있고 쉬우면은 바로 이거는 언급 안 됐어 이건 이렇게 보면은 선택지를 읽지 않고도 사실 지문 자체를 충실히 읽지 않아도 라인 바이 라인 다 이해하지 않아도 선택지까지 쉬우면은 쉽게 대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20번, 22번, 23번, 33번 이런 데 가면은 선택지 구조가 확실히 복잡해서 한글로도 교육받은 한국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선택지 이 5개 읽으시면은 얼마나 뚜렷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EBS 교재의 직접 연결이 0%, 간접 연결은 50%. 간접 연결은 어느 수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단단히 그러한 타이튼해지는 그러한 노력들이 출제팀에서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쉽다는 인식이 있어 왔죠. 2018학년도 이후에 그 절대평가가 된 이후로 지금 6번째 치른 수능 시험입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상당히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영어 수업 현장에 가서 보면은 고3인데 거의 듣지 않는 듯한 그런 수업의 분위기들 자주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 또한 이제는 많이 지쳐서 그다지 무리해서까지 수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동기유발이 많이 처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경우에도 영어는 수학이나 과학 다 하고 나서 시간 되면 하거나 말거나 영어만 하고 살려고 주문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또 다른 학과목을 능가하는 그런 비중으로 영어가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번 수능에서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 것은 영어 자체는 훨씬 쉬워졌지만은 여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영어로 rude awakening, 현실에서 잠을 깨는데 굉장히 잠 깨는 것이 내가 깨닫는 현실이 어려운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동안 6년 동안 영어는 쉽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 그러나 재작년부터 직접 연계가 0% 되고 간접 연계가 늘어나면서 영어가 어려웠는데 그 전까지의 이 습관적인 타성으로 영어는 쉽다. 어떤 데 시간 남으면 좀 하지. 영어는 초등학교 때 다 했어. 그러나 지적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그 나이에 교육, 심리, 발달, 과정상, 수준상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실제로 1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쉬웠던 2022년에 12.66%, 작년에 7.8%였습니다. 금년에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년 9월에 모의평가가 4.75%였습니다. 그 언저리나 그 바로 아래쯤 아마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게 상대평가라고 하면 나는 94점, 95점은 맞는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다수가 실제 시험에서는 긴장하고 그러면서 대개 퍼포먼스가 약간 떨어지거든요. 한두 개의 실수를 하면서 예를 들면 90점이 되면 다행인데 89점에 마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지원을 하고 기대했던 대학의 그 군이 상당히 등급이 달라지면서 그런 계획에 그런 소망했던 것이 어그러지는 그러한 불운한 일이 생기죠. 제가 부르는 악마의 또는 마의 89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어떤 영어 수능의 추세로 학생들을 이제 조금 어렵게 느끼기 시작하는 이게 절대평가 영어라는 게 그다지 현실적으로 나에게 쉽게 다가오는 고득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택지 구조가 킬러 선택지다 라고 하는 것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20번인데요. 22, 23, 30단 이런 문제도 다 선택지들이 다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지문이 있고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1번.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2번.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지도자는 명확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3번. 조직 내 문화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번. 조직의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5번. 조직의 문화 형성에는 가치를 반영한 행동의 공유를 위한 명시적인 지침이 플레이북이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쓰여있는 지문에서 플레이북이
필요하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정답 5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5번과 유사한 그런 문구들을 정확히 자기가 탐지하고 기억하고 아니면 다시 스캐닝,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러한 한국어에 가장 가까운 문구들이 5번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지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 선택지를 제가 국내의 여러분들에게 모두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인데 모두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답이 야 이거 상당히 난해해서 그것이 그것 같은데 구별이 안 되네. 근데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라는 것이 이분들의 절대 다수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즉 무엇인가가 우리가 이게 지금 영어 시험인지 한국어 시험인지 여러 가지 정체가 애매모호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선택지를 킬러로 만들기 위해서 또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 수능 영어는 영어 자체를 정면으로 승부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학생들이 영어 자체의 그런 구사력이나 지식 그거를 최대한 물론 언어의 시험이 전 세계의 모든 언어의 시험이 100% 영어의 시험만은 아닙니다. 영어가 다른 언어, 모국어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 안에 그 영어를 진행해가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논리적인 해설을 가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표현 방식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국어 논술에서 어떤 뭐 역접, 순접의 관계라든지 영어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는 부분은 사실 영어 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 85점 정도는 영어의 시험이고 15% 정도가 그러한 영어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이해, 앞뒤의 흐름의 논리, 이 글의 반쪽은 뒤쪽에서 역전이 된다든지 처음 문장에서 정설을 얘기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것을 반론을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그런 논리적인 흐름, 설득력, 소통력이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수능 영어는 그런 면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습득보다는 한국어로 미로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는 그러한 참 불운한 교육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을 많이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부분에 개선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 수능 영어에 아직도 앞에서는 제가 지성적인, 교육적인 그런 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수능 영어의 금년에도 영어 자체가 또 broken English, 에러가 있거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 그 awkward한 그런 영어 표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강의를 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는 미리 제가 수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관계자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이 출제와 이런 것이 시험 직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출제가 어쩌면 우리 한국의 그런 영어 교육 시장이나 교육 현장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는 세계적인 영어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으로 하는 그런 영어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출제 위원회라든지 그런 팀을 구성해서 문제 은행식으로 넣어놓고 시험 전에 빼서 인쇄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즉 시간을 좀 더 갖고 문제의 그런 객관성이나 높은 수준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영어적인 면이 아니라 또 지적이고 교육적이고 그런 지성적인 면에도 또한 감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어 그 세계적인 출제기관인 ETS를 보면은 수백 명의 그 출제진이 있는데 예를 들면 600명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분들의 경우에는 모두가 영어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은 생물학이고 어떤 분은 지질학이고 어떤 분은 지리학이고 어떤 분은
뮤지컬러지, 음악학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적인 영역에서 영어로 구현되는 것들을 또 감수하는 그런 능력이 또 이 지문 자체가 그럴 만한 지적인 값어치를 갖고 있는지 영어로는 잘 구현됐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그런 작업들이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시험에 걸맞는 그러한 체계적인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눈도장 영어를 찍고 영어를 눈도장으로 찍고 한국어로 미러를 헤매는 그러한 영어 학습은 이제는 지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 이후에 이런 처참한 한국의 영어 교육과 학습의 현장을 이제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될 그럴 때라고 보고요. 세계가 손잡고 우리는 서울의 어떤 유치초등학교 학원에 그쪽에 가면 많이 보입니다. King's English. 보통 평면의 영어로는 일반인의 영어로는 우리가 만족 못해요. 왕의 영어여야 되고 왕의 영어를 하고 있나요? 또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무조건 리드하는 세계의 영재 그 전에 세계와 정말 손을 잡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 또한 나를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허가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영어로 혁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AI가 있고 번역기가 나온 지는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영어 교육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글로벌 세계, 사람들이 사람이 접촉하고 1년에 10억 이상의 인구들이 세계에서 다른 국가로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디지털 문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와서 떠날 수 없는 그러한 현대 문명인데요. 이럴수록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그리고 지적인 면을 다방면으로 갖춘 그런 영어 능력이 요구되고 또 사실 AI를 쓴다고 사용한다고 해도 영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쓰는 AI의 그 결과물은 또 다릅니다. AI가 잘못 실수하거나 잘못된 정보,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어학적으로 그런 것이 이 사람의 영어 능력에 탐지가 됩니다. 그런 프리미엄이 오는 것이죠. 영어 교육은 전에는 국가 경쟁력, 수출이 얼마다 이런 데 많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그리고 기업과 기업, 기구와 기구가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비원어민이 원어민, 미국 아줌마와 영국 신사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그런 이상적인 그 말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영어를 한다 그러면 세계인들이 대개 그렇게 원어민과 하는 것보다는 비원어민이 원어민과 또는 더 확률적으로는 비원어민이 비원어민과 소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한 개인이 개인과 만나고 손잡고 공유하고 사랑에 빠지고 아이도 낳고 가족을 꾸리고 그러한 것들 이주하고 이민을 가고 주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해서 그런 세계적인 전염병도 이제 아프리카의 한 윌리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어로 접촉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눈도장 찍는 영어가 아니라 현장, 실시간, 그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 영어의 소통력을 핵심으로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AI 돌려보고요. 아니면 잠깐만요. 뭐 하나 찾아보고요. 물론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 간에 커뮤니케이트 한다는 자기 의견과 감정과 자기 필요와 모든 것들을 소통하는 그런 언어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제 지난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사실 지금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에게도 이 수능에서 나온 그런 리딩 문제를 보시면은 아니면 내신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네라고 하는 문장이 다수입니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지난 이제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 수능 영어는 21세기 그리고 영어로 is here to stay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떠나지 않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2의 천년대인 the third millennium 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마주하기에는 우리 수능 영어는 은퇴를 해야 되거나 수명을 사실은 다한 그러한 영어 교육 평가의 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 또한 더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영어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또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사교육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 이런 것도 있어요. 부유하고 권력층은 자식들이 다 미국, 영국에 가 있어. 국내에서 영어 교육 별로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라라고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교육을 가중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영어 자체를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클래스, 즉 수업의 현장에서부터 혁신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영어 학습, 영어 교육이 되도록 10여 년 전에 국내에서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이라고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NEAT라는 시험 체제가 수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고 구상이 되고 또 일부 파일럿 테스트가 시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작업에 나름대로는 상당한 그런 참여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꼭 니트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또 지금의 리스닝 아직도 제가 여러 차례 리스닝의 그 비현실성 양복 입고 상투를 쓴 것처럼 그렇게 문어체 글인데 말로 한 것만이 다르다. 라든지 원어민은 이렇게 쉽게 느린 스피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에 그러면은 지금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스피드를 더 올리면 되겠느냐. 그러나 원어민 같으면은 만 5살이면 그때의 우리 수능 영어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수능 영어의 리스닝 템포가 많이 빨라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국내의 그 영어를 학교를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영어로 세상에 여행을 하면서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 모국어 사용자가 영어가 빠른 거는 이해하는데 저기 폴란드에서 온 사람, 저기 그 스웨덴에서 온 사람, 칠레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이 너무 빨라서 듣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리스닝은 좀 더 강한 이번에도 그 킬러 문항 의식 때문인지 리스닝 쪽에 실제의 그런 그 스크립트 말로 표현되는 거기는 난이도는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형 영어로 다시 우리가 그 좋은 경험과 그런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거든요. 어떠한 이름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또 생각해 볼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영어 학습, 영어 교육, 현장 교육, 수행 평가도 문장 몇 개 모아서 써서 외워갖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그러한 현장적 영어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말로만 교육 또는 재정사건 1번 타자가 되는 교육부 또 선생님들의 그러한 지적 목마름 그런데 투자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교육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교육 정부가 아니라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학부모들에게 그러한 가중적인 그런 부담이 있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덜어줄 방법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참교육의 그 지원과 또 앞장서서 리드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모든 것이 저만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저만이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모으고 이 세상의 또 모든 것이 바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대답이 또한 문제가 돼서 새로운 대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가 핵심에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929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 대공황에 그러한 먹구름이 끼었는데요. 1932, 3년 되면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 대공황의 배고픔 속에서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그 민주주의 문명의 위기에 서서 프랭클린 델러노 로즈벨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다 기대하고는 되지 않는. Just do something. We gotta do something right now. 우리 바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탐구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은 우리 세계가 이제 한류도 세계로 나가고 그런데 온 국민의 관심과 긍지와 자부심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 그리고 또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저희 그런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훌륭한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세상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누구에게 팔아야 되는지 어떤 니드, 디맨드가 있는지 그걸 판단하고 어떻게 또 제품을 만들지 이 모든 것이 또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도구는 아닐지라도 제법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킬러이든 뭐 torture 그러한 고문형이든 그게 아니라 즐거운 영어 교육. Education is all about happiness. 제가 이 전치사 about의 그 용법 국내의 영어 학습서들에서 아직도 가르치지 않는 그러나 영어로 생활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을 쓰게 되는 그런 about. 저희 영어 교육의 마로 그런 어떤 좌우명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배우는 학습자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그건 참교육이 아니죠. 행복한 삶,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이 될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